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출근길 자동차 앞유리에 내려앉은 낙엽에서도 아침 일찍 출근한 옆자리 선배가 넘기는 책장 속에도 깊어가는 가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을이 이어지겠고 이번 주 후반부터 북한산 등 서울 일대에서도 단풍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10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용산구의 RFID 대형 감량기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두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근현대 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정되고 있는 서울 미래유산,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2015년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대문 시장, 2017 남대문 시장 페스타로 안내합니다. 서초구의회에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돼 온 농약품의 성분을 놓고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 RFID 대형 감량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구의회 구정질의에서 RFID 대형 감량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세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용산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최근엔 장기 계속 계약 렌탈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고진숙 의원은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선정된 업체가 2위 업체보다 1억 5천여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업체는 2위 업체보다 약 1억 5천여만 원 더 비싼 가격을 써내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입찰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수행 경력 면에서도 2위 업체보다 뒤진다고 말했습니다. 선정업체의 경력은 용산구가 시범 사업을 할 당시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 일해온 게 전부인 반면 2위 업체는 노원과 광진, 일산을 비롯해 광명시와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일해온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업체는 용산구에서 시범 사업을 한 단 하나의 경력을 가지고 그 사업권을 따낸 것입니다. 용산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법률에 의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술평가와 입찰 가격을 종합해 결정됐다는 겁니다. 평가위원 역시 외부인들로 구성하는 등 객관성을 살렸다는 입장입니다. 기술 능력 평가 80%와 가격 평가 20%를 종합하여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제안서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 등 7명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했음을. 한편 선정된 업체 관계자가 구청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의혹도 구정질의에서 제기됐습니다. VIP에 친인척 관계 있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감량기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본 결과 그곳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신대요. 이에 대해 구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 질문을 해달라며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확실치 않은 팩트로서 이런 얘기가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참여 못하게 한 압력이 있었다든지 VIP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전 팩트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급적이면은 질의 답변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 밖에 처리 방식도 논란이었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을 보면 처리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에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용산구의 경우 비닐봉지째 버리고 있어 사료나 퇴비 등에 재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공원이나 녹지에는 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에 발암 의심 물질로 지정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의회에서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돼 온 농약품의 성분을 놓고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발암 의심 물질인 뷰프로페진, 액상수화제가 들어있는 농약품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뷰프로페진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서초구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품을
2년 전부터 공홍과 띠녹지 등의 살포해왔습니다. 때문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농약품 사용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부프로페진은 키틴 합성을 저해하는 이런 성분으로 동물에서는 이미 그 암을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인체 실험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성분의 농약이 많이 있는데 꼭 부프로페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당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뷰프로페진이 함유된 농약품의 경우 킬로그램당 2,000배액으로 희석해 살포해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해성 문제는 서울시가 3년 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해 이미 검증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발암 의심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는 이제 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상이 안 나타나고 가능성이 있다, 뭐 검증 안 된 그런 상태고, 우리가 약품에 보면 이제 배합액이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좀 피해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귤과 배, 감, 관념류 등에 사용해야 하는 농약품을 그동안 깍지벌레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쥐똥나무나 사철나무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약은 적용 대상의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용 방법과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작물이 없으면 일단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작물마다 다 시험을 해서 잔류가 얼마나 되는지 다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서초구는 농약품의 성분을 놓고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친환경 농약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다양한 명물과 특화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행사는 2017 남대문 시장 페스타라는 행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전국 전통시장 가을축제의 행사 기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행사인데 이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이 남대문 시장에 1,000여 개의 점포가 참여해 30% 정도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목별 매대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또 시장 안쪽으로는 각종 할인 행사들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 그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 남대문 시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물론 새로운 관광객들을 늘리는 이러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서 점포들의 매출 증대도 노리는 가을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소개한 행사와 더불어 이 남대문 시장에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남대문 시장은 지난 2015년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단이 꾸려졌고요. 이 액세서리나 카메라 그리고 각종 의류 그리고 먹자골목 등의 12,0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이곳 남대문 시장만의 개성을 살리고 또 이곳 주변에 있는 서울로 7017 등 각종 관광 인프라 자원들과 연계해서 이곳을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이에 시장 안쪽으로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를 비롯해서 또 해설사가 함께하는 각종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각종 행사들과 더불어서 골목들에는 환경 개선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외국어 교육과 각종 마케팅 교육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진 기자 뒤로 이 많은 방문객들이 남대문 시장을 찾은 모습인데 이 찾아온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방문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 연결을 하기 전에 여러 방문객들을 만나봤는데요. 처음에는 북적거리는 모습에 궁금해서 들어왔다던 방문객들도 이 매대 행사를 직접 체험해보니 상품의 질도 굉장히 좋고 또 저렴한 가격도 일품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매대 행사를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상가 중앙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점포들도 구경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먹거리들도 체험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방문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 모처럼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이 상인들도 모처럼 신이 났을 것 같은데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인들의 반응도 만족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상가가 차츰 활성화를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자세한 상인들의 목소리는 준학범 남대문시장 연세 액세서리 상가 상인회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이곳 남대문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데 상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대체로 아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인들이 할 수 없는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홍보나 마케팅 등 굉장히 다양한 지원 덕분에 상인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과 더불어서 상인들은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스스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남대문 시장은 크게 보면 액세서리, 또 아동복, 또 그릇가게, 그리고 먹자골목, 또 자파, 숙녀복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다 집단 상가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그 상가의 각 상인들이 그 품목과 거기 맞게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 경우에는 청년 상인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홍콩쇼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하고 있고요. 아동복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케팅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릇 같은 거는 신혼, 결혼 같은 이런 이벤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행사들도 상인들 스스로 개최를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손님들을 직접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만나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대문시장 축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전통시장 살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남대문 시장 연결해 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400여 개의 서울 미래유산을 선정했습니다. 100년 후의 서울의 보물이라는 취지와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근현대 유적들을 찾아내 보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미래유산 지금까지 얼마나 선정됐고 그 의미는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은 지금까지 426건, 문화예술과 정치역사, 시민생활 등 5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미래유산은 기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지정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근현대 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고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그런 그 유산들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후대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좀 보존하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종로구의 엘버트 테일러 가옥은 앞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던 곳이었습니다. 건축학적 가치에 더불어 3.1운동을 세계에 알렸던 외신기자 엘버트 테일러가 거주했던 곳이라는 그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종로구 이상의 집은 건축학적 가치보다는 작가 이상의 문학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 곳입니다. 민간에서 먼저 보호운동을 벌였고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후에 작가 이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집처럼 그 해당 유산과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그 유산을 매입을 한다던가 혹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유산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또 지속적으로 연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하지만 서울 미래유산 대부분은 개인 소유입니다. 마포구에 자리한 성우 이용원은 90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해오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건물 문제와 전수자를 정하지 못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예 진짜 미래유산으로 돼가지고 문화재급으로 될 것 같으면은 뒤에서 조금 좀 밀어주든가 아니면은
할 수 있게끔 해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은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426건의 서울 미래유산은 각기 다른 사연과 형태,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정책과 관리 방안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는 사실은 한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된 정책에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해외의 사례나 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이제 제도 연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전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의 권리나 혹은 관계가 유산을 보호한다는 그 큰 원칙에 맞춰서 좀 재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산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위기에 놓인 공시책방의 경우 소송이 마무리되면 기업 후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전 및 관리에도 좀 중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세부 기준 이런 것도 마련하고 있고요. 서울 미래유산에는 개인 재산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네거티브 유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는 부족했다는 것이 문화 관련 단체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서울 미래유산과 사후 관리 비용 등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의 미래유산 제도를 되짚어보고 유지와 보존 혹은 지원 등에 관한 사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가 미래유산 제도를 보완하고 100년 후 보물이라는 그 가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신승훈입니다.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광진구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구의원들이 내년도 광진문화재단 운영을 거부한 건데 이에 따라 광진문화재단은 11월 말에 있을 예산심사 대상에서도 배제될 예정이어서 재단의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진문화재단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광진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표결 결과 해당안은 찬성 6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역의원 14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초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심사했고 그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본회의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69조 1항에 따라 해당 안은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본회의에선 찬반으로 나뉜 의원들이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그동안에 사업을 또 했고 이번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서 사업 예산 심의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특위가 열려서 얘기를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이 안건이 다시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본인의 한 사람 특위에 들어갔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와서는 안 될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서. 광진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재단은 다음 달 말에 있을 예산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예산을 받을 근거가 없어진 만큼 재단의 존폐도 거론되는 상황. 한편 지난해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매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광진구는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것이 예산 편성 심의 절차와 중복된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의 첫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개통 전 하루 이용객 13만 명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현재로선 절반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직 개통 초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는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부족한 서울 동북부 교통 인프라와 출퇴근 시간이면 더욱 심각해지는 교통 혼잡. 그렇기 때문에 개통 전 우이 신설 경전철에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저희들이 일일 수송을 13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가는 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역들이 많아서 승객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한 달간 우이 신설선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6만 7천여 명, 기대치의 절반입니다. 이에 대해 우이 신설 경전철 측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용객 추이를 속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게다가 개통 첫 달인 지난달에 비해 이달 들어 이용객 추이가 다소나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이 신설선 이용객 가운데 3분의 1이 무임 승차객인 것에 대해서는 북한산을 오가는 노선 특성상 노인 등산객이 많고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이를 지켜본 뒤 서울시와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어제부터 환자 스스로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에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생명 존중이냐, 생명 경시냐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지만 어찌됐건 우리 사회에서도 존엄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하루 저도 스스로에게 되물어봤지만 당장 답을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잠시 멀리 두고 가까운 건강부터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